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정치 첨보수사 의뢰 쇼입니다. 네, 정봉주의 PSI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PSI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현역이 되시면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뭐 만약에 19대 나가시면 1년 남았고 1년 조금 넘게 남았나요? 네. 1년 남았죠, 이제. 1년 조금 넘게. 보궐에 나가시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2, 3개월. 어쨌든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며 가장 예리하며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거의 근사하게 예언에서 맞춰버리시는 놀라운 정봉주 전 의원. 오늘도 그럼 아이템을 일단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의뢰 들어온 초첨단 수동식. 자, 가계부채. 민주당 무상복지. 네. 한나라당과 대결구도. 그리고 충청권 과학벨트 이석현 의원 폭로. 이석현 의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레임덕 이야기가 사실 할 게 많죠. 충청권 과학벨트도 레임덕이죠. 네. 자, 최경중 장관, 정병국 장관 후보자. 이분들은 하도 많이 날라가가지고 이제는 근데 헷갈리지는 별로 않는 게 이름만 헷갈리지 내용은 안 헷갈리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 똑같아요. 근데 진짜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어. 이름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어쩜 하나같이 다 똑같은지. 야, 근데 어떻게 아니 저건 이따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땅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려고 했다. 주말 농장이었다. 그러니까. 뭐 땅을 사랑했다. 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거 보니까 한나라당하고 이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혹은 한나라당 정부 보수 집권 내에서 땅 투기에 대한 무슨 매뉴얼이 있나 봐요. 책자나 이런 게. 아니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다든지. 혹은 그분들이 이제 이런 후보를 뽑을 때 일단 검증을 하나 봐요. 투기 안 했어? 정병국 의원과 관련해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좀 해보기로 하고. 스위스 비밀 계좌 공개된다는데 이건 뭐 스위스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죠?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미국과 중국 문제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죠. 네.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다음 주 거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 앞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수동이기 때문에. 우리 PD님. 안 들어갑니다. 민주당 걸 사랑하는 분이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선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사실은 안상수 아들. 대표 아들. 사실은 건부 치약에서 이게 다 레임덕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이석현 의원이 맞춘 것도 있고 사실은 안상수 대표의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거죠. 틀렸죠. 틀린 거고. 그런데 도대체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샘솟나. 물론 틀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틀렸다 맞다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그런 소스가 계속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서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저 몇 달 있으면 이제 선교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레임덕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그 비서 진들을 못 믿어서 통화 내역을 이제 막 뒤져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 것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 기사 나오는 것 자체가 레임덕인데 제가 레임덕 얘기 나오면 이렇게 싱글벙글 좋아하냐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신경질적으로 싫어한대요. 그렇죠. 굉장히 싫어한대요.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신문이고 뭐고 뭐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레임덕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레임덕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랑했었잖아요. 자기가 서울시장 퇴임하는 오후까지 근무했었다. 서울시장이 무슨 레임덕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설사 레임덕이 있다 한들 마지막 순간까지 근무한 거하고 레임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레임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레임덕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좋은 말 했잖아요.
산을 타다 보면 올라가면 내려갈 길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은 중반 넘어가면서 결국 권력은 내려간다. 예? 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영원한 정권인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힘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아, 이게 레임덕 나 아닌데. 그래서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건데 이석현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그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어디서부터였었냐면 검찰. 민간인 사찰. 예, 검찰. 민간인 자료가 사찰에다가 나온 거죠, 그때.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네. 강기정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인호 교사가 네네. 그 뭐 민간인 사찰에 실질적인 뭐 어쩌고 그러고 뭐 하나 터뜨렸잖아요. 그 현대해상 사장 연임 예, 관련된 로비에 연결됐다. 연결돼 있다. 네. 그리고 별 근거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김성애 의원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너 입 조심해라고 입을 딱 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했지 않습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할 본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석현 의원을 이석현 의원이 4선인데요. 네. 그전에는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무척 잘하고 계세요. 최근에 소위 주요한 어떤 폭로, 예. 주요한 그 은밀한 정보들 그렇죠. 대부분 루트가 이석현. 그러니까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전엔 별로 활동을 안 하셨는데 이번 18대 들어와서 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이제 방송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지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갖고 선배님 이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내부가 이제 이렇게 균열이 되나 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 무슨 다툼이 있다가 정보가 새 나오고 그렇죠. 혹은 우리와 기존에 관련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정보를 주고 전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석현 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렇게 열받으니까 엔티 세력들이 네. 엔티 세력들이 주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하고 연이 있던 사람들이 주거나 이런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는 어느 부처나 어느 집단을 들여다보면 양심적이고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게 권력 초반기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제 전혀 듣도 보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내부 고발자네요? 순수한 내부 고발자죠. 그래서 아니 그 검찰 내부 자료인데 그쪽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럼 그 검찰 내부 자료가 내부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이래요. 그렇죠.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분들 만나보면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검찰이 가면 안 된다. 권력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공분하는 마음에 이 자료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좀 잘 보이려고 줄을 서고 이런 게 아니고 소위 보신용으로 미리 그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보신용으로 난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집단과 그룹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다 터지는군요. 이제 터진 지금. 거죠. 그러니까 진짜 레임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의 경우는 양상이 좀 틀리군요. 양상이 틀린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내부에 정말 내부 고발자. 이 세상을 바로잡고 권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말할 수 없었던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집단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이 막 이런 걸 주고 그러니까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게 눌려서 억압을 당하다가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지금. 반발력이 그만큼 세게 눌렀던 만큼 더 큰 거군요, 또. 크게 터지는 거죠. 아니, 말할 수가 없겠군요. 그리고 이제 이석현 의원이 그러고 당의 지도부 중에 한 분도 정보를 계속 이렇게 받고 중요한 정보 노출 역할을 했던 지도부의 한 분이 지난번에 감사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했던 분을 감사원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분이 대검 차장하면서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아니다. 이명박 그랬죠. 후보 아니다.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검찰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도곡동 땅은 제3자의 소유자이다. 네, 그래서 의혹만 더 키우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검찰이 무슨 의혹을 밝히는 기관이냐. 검찰이 의혹을 안 밝히면 누가 밝힙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정동기 대검 차장이 그 연후를 갖고 BBK 도곡동 땅 BBK로 그렇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곡동 땅만 얘기 나오면 제가 신경 곤두세우잖아요. 본인은 또 그걸로 지금 연관되어 네.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동기 감사원장이 하니까 당내부에서도 반발하고 결국은
안상수 대표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신문이 뭐가 나왔냐면 청와대가 보온병한테 맞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그 당의 지도부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래서 추정인 줄 알고 봤더니 그 내부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에 저렇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낙마한 거는 왜 의미가 있고 심각하냐면 이거는 대통령 계보 내에서의 권력투쟁이 붙은 것이다. 그것은 계보 내부의 권력투쟁이 붙은 것인데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은 사실 순수하게 이제 억압됐다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레임덕에 네. 내부 고발자가 한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권력투쟁이 붙은 것이다. 그 권력투쟁이 어떻게 붙었냐 그래갖고 이제 계보를 쭉 이렇게 봤더니 친박은 지금 염두에도 없답니다. 그래 친박은 지금 딱 뭐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걸 또 의미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친이 내부에 처음에는 정두원, 정태근이 소장그룹과 그 다음에 이상득이 그 대통령 형 그룹과 부딪히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그랬죠. 요 와중에 그래서 정두원 쪽이 졌죠. 말하자면 밀렸죠. 네. 그리고 요 와중에 다시 이재호 특임 장관이 복귀하면서 네네. 이재호 장관을 중심으로 했고 또 한 힘이 생긴 거고 이상득 장관 그 형은 의원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이상득세 그다음에 이재호 세력, 정두원, 정태근 세력 이렇게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정동기 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임태희 세력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친이계 내부에 적어도 서너 세력이 이렇게 저렇게 합종연행하면서 우당탕탕하고 있는데 저것은 권력 후반기 누수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동기 후보가 감사원장이 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그 엔티 세력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민정수석 자기의 비서를 감사원장으로 내세운다라고 하는 이 원칙적인 문제의 하자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이 레임덕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누르면서 그 내부 한나라당 내부 친이계 내부는 정리가 되면서 지지하면서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기에 그렇게 터지고 조기에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 네 개의 세력들이 적어도 세 개 내지 네 개의 세력이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고 저쪽이 저 정동기가 되면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저걸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낙마다. 어느 쪽은 유리해지고 어느 쪽은 그렇죠. 불리해지는 정동기를 추천한 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거긴 유리해지죠. 네. 그러니까 정동기를 추천하지 않았던 측.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한나라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하면 안 된다 하면서 사실은 권력투쟁 와중에서 정동기를 추천한 측을 깐 거죠.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신속하고 더 단호하게 행동한 거예요. 한나라당이. 놀랬죠. 우리도 깜짝 놀랐죠. 아니요, 이거는 민주당이 이제 후보 청문회에서 이제 공격해야지 한참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예 청문회 가기도 전에 나가리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해요. 레임덕 양상을 보면은 정말 그 내부의 양심적인 고발자들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설상가상으로 집단과 집단이 충돌하고 집단과 집단이 충돌하면서 자기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파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권력투쟁 양상을 전형적인 권력투쟁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권력투쟁의 양상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를 더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 번째 양태로 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하면서 나오는 게 과학 비즈니스 벨트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충청권에도 하겠다 그랬는데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었거든요. 세종시 자족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거기다 놓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누굽니까? 염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전국 어디에든지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게 근데 그 뒤에는 사실은 이상득 대통령 형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 의원이 지금 그 경북 지구로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언론은 보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뒤에 그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게 걸리니까 그렇게 있는 걸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경북이나 포항 어디로 이것을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가져가려고 지금 언론에서 관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관측한 게 틀린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그러면 충청의 민심은 떠나겠구나라고 생각이 할 텐데 예. 그 뻔히 보이는 짓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있는 와중에 자신들이 어떻게 더 혜택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데 초점이 가 있지. 충청권에서 무슨 인심을 잃고 권력을 다 재창출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빼서 우리 지역 가서 내가 인심을 좀 얻고 내가 다시 국회의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렇게 봤더니 언론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상득 의원이 경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경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어쩌면은 이제 동생의 대통령 임기도 다 됐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도 1년밖에 안 남았고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의 수혜는 다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뽑을 때 뽑아먹자 이런 거네요. 충청권에서 인심 잃고 충청권에서 지지율 떨어져서 한나라당이 집권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거당적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 내부에 권력투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레임덕이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아닌 거죠. 근데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살기 바쁜 거죠.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먼저 뛰어들어서 살겠다는 쥐새끼들인 왜 쥐가 나오지 변화가? 쥐들이 먼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깜짝 놀랐나 넌 각자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사람들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얘기를 하면 저게 왜 벼랑가 튀어나왔지 이러거든요. 정두원 의원이 왜 저걸 갖고 문제 제기를 하지? 그리고 당에서 왜 저걸 갖고 충청권에서 왜 반발하고 그러지? 충청권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약속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느닷없이 대구 경북에서 끼어들어갖고 이건 미리 여건이 조성된 대로 와야 한다. 그럼 충청권 인심 잃고 정권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뽑아 먹을 때 뽑아 먹겠다는 거군요. 자기들 이익만 그런 생각하면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좌파 세력의 강화만 있을 뿐이지 우리 당의 집권, 한나라당의 집권 이런 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신 끝났으니까 이제 난 당신과 관계없이 내 지역 가갖고 나는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한 번 더 당선되면 내 권력은 살아나고 나는 누가 못 건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이상득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사실은 정치 권력을 전혀 쥐고 있지 않은 그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정가에서 돕니다. 뭐냐면 이거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그걸 좀 추적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도는 것만 설만 소개하는 거로 좀 그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임박해서 제가 PSI 계속하면 이제 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현역이 돼도 이제 PSI는 계속 해야 되니까. 현역이 돼서 PSI 못하게 되면 한겨레 신문으로서는 대단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포스가 딱 나오죠 벌써. 대고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때 2007년도에 BBK 문제를 갖고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유력한 떠오르는 정치인 정봉주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력한데 왜 당선 안 되셨어요? 싶었대. 어쨌든 뉴타운에 날아간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여의도 정가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욕되게 하고 싶은 얘기에서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돌았던 소문은 검찰이 BBK 수사를 저렇게 솜방망이를 하는 걸 보니 딜이 있었다 그랬죠. 딜이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죠.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권과 이명박 후보 사이에 뭔가 딜이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고 서로 건들지 말자. 그리고 그 메신저는 누구였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떠돌았는데 정치적 루머로 많이 있었죠 그런 게. 2008년도 10월인가 11월 시사 이내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노건평 형과 천신일 그 대통령 친구가 막후 창구를 맡았는데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BBK 안 건드리겠다. 그 기사 내용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한 구성으로 박연차까지 포함시켰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딜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정치적 시나리오로 그런 게 있었죠. 있었죠. 근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약간 이제 이게 센 사람들 그 분석이 빠른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친이계가 분화하고 있다. 친이계가 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이계가 대항마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대항마를 만들 수 없으니
친이계 중에서 일부는 분화해서 박근혜 전 대표와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친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해주는 이런 약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협조하는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쪽이 한쪽이 있고 일종의 투항이죠, 사실은. 일정하게 투항인데 이거를 대통령형인 이상득 쪽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이건 설이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유포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설이라고. 아, 설이라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호 특임 장관을 중심으로 한 그쪽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후보 낼 수 있다. 자기도 있고 뭐 또 오모도 있고 그 다음에 김모도 있으니 우리 한번 갈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오세훈 시장, 예. 김문수. 그런 분들인가? 예. 오와 김인보. 아니, 그러면서 한번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고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재호 특임 장관이 전투력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화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 싸워보자는 쪽과 아니다 이제 늦었어 투항하자는 쪽과 손을 잡고 투항까지는 아니어도 손을 잡고 함께 권력을 재창출하는 그게 뭐 투항이죠 뭐. 이런 그 공존의 관계로 가자. 네. 그냥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죠. 있죠. 상식적으로.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얘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내각제 하기로 무슨 각서를 썼다. 네. 근데 약조를 지켜주지 않아서 뭐 자기가 그러면서 뭐 거제도로 내려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그 3당 야합하고 난 다음에 91년도에. 실제로 그때 지금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서 썼다는 소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페이퍼로 각서를 써도 못 믿는데 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이상득과 일부 친이 세력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한다고 한들 설사 정치권에서 그런 게 지켜지냐? 안 지켜지는 게 이때까지 정치 역사.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상득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4월 선거를 박근혜 대표가 책임을 지고 치르고 그래서 총선에 이겨서 그 여세를 몰았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친이계를 일정하게 좀 보듬어 안아주는 이 얘기까지 쭉 가길래 내가 참 어느 소설가인지 모르지만 그 소설을 잘 썼다. 2012년에 내가 장담코 절대로 총선에 대한 공천권 박근혜 전 대표가 가져가지 못한다. 그건 왜 그렇게 보십니까? 박근혜 쪽으로 가져가면요. 그 순간에 친이계 후보들 다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권력은 끝나는 거고 그때부터 결별 수순을 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이계 후보들에 대해서 공천을 해주고 그러게 되면요. 그게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두고두고 발목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후보 공천권을 갖고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때 다소 잡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쳐내는 게 맞는 거죠. 정권 권력을 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그렇죠. 쉬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다. 그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친이계 권력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2012년에 절대로 박근혜 대표에게 공천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친이 친박 싸움이 그때 이미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퇴임하기 전까지. 아무리 레임덕이 있어도 살아있는 권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절충도 없이 자신의 권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믿고 싶고 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행사도 하려고 하고. 행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그 전에 그 전에 정권들을 보면요. 마지막에 자기하고 이질적인 사람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요.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요. 아무리 권력에 힘이 빠지고 레임덕이 있어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 한마디 판단 하나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2년 4월은 절대로 박근혜 대표 주도로 총선 치러지지 않는다. 여전히 친이계 주도로 총선 치러질 것이고 중요한 예언을 또 하나 하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친이계 주도로 치러질 것이고 공천은 여전히 박근혜 쪽은 힘을 빼고 친이계 후보들 중심으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이때도 상당히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게 제 판단이고 이 판단을 두고 보시죠. 이건 제가 장담컨대 정치권의 속성을 어느 정도 조금만 알면 이건 100%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넘겨주더라도 의회는 자기들이 줄 세력이 되고자 하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 보시면 되죠. 박근혜 대표가 설사 한나라당 대표가 된다고 할지라도 총선에서 친이계가 대거 공천돼서 그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되면요. 박근혜 대표에게 저항할 수 있는 소수지만
자기들 보호할 수 있는 세력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2012년 4월에. 그런데 그걸 미리 투항해갖고 다 내준다? 그럼 남아있는 세력도 죽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를 갖고 보면 정치권의 이게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런 논리를 갖고 보면 2012년 4월에 박근혜 주도로 절대로 이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건 다시 지금 이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보면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친이계 내부에서 일부 세력이 분화되었고 박근혜 대표와 손을 잡고 암묵적이고 막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추정하는 그 분석은 옳지 않다. 소설들은 예, 소설이다. 다만 그러고 싶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친이계의 한 세력으로서 박근혜 대표와 손을 잡고 싶은데 끝까지 그쪽을 못 믿습니다. 박근혜 대표 측도 끝까지 믿지를 못합니다. 제스처로 본다 이거죠. 제스처로 보는 거죠. 서로. 예, 그리고 이미 정치권의 기업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적보다 더 미운 동지. 넘어설 수 없는 강이죠. 설득력 있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설득력 없으면 PSI가 이렇게 장기 롱런 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전략기획통들하고 밤새 토론을 했어요. 밤새 토론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현역이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처음엔 딱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내가 고수가 됐으니 정봉주 PSI 한이TV 가서 좀 깔짝거리면서 까부는데 오늘은 나한테 안 될 거야. 그러고 처음에 쫙 풀더라고요. 2시간 동안 내가 익스큐즈 해줬어요. 들어줬다. 마음대로 한번 떠들어봐라. 적어도 나는 소폭 먹을 땐 얘기를 하지 않는다. 양폭을 사거라. 그런데 얘기를 하마. 그게 2차로 딱 갔죠.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지금 오늘 한 얘기 이걸 쫙 보냈는데 이게 그 숫자석에 앉아서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적나라하죠.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져 그냥 다들. 아니 이제 처음에 좀 버팅기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버팅기다가 오래 버틴 사람이 한 40분을 못 버티죠. 이빨로 마구 공격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고 주사라락. 아니 이제 점잖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럴 땐 전문 용어를 팍팍 써댑니다. 정치 권력상 권력 축의 이동의 시점은. 그냥 그런데 빵빵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듣고 있는데 술값은 네가 내. 그렇군요. 그렇다면 레임덕에서 모두 다 시작된 얘기인데 사실 레임덕만큼 재밌는 얘기가 없어 지금쯤은.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저쪽에서 싫어하니까 더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상수 대표의 자녀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발탕이 나온 겁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안상수 대표 자녀 이 불법 입학, 부정 입학 두 가지가 딱 뇌를 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섬뜩했어요. 이 실수한 것 같다. 보자마자? 예, 보자마자. 잘못된 제보라고 하는 느낌 왔어요. 어떻게 그게 오셨어요? 부정 입학은 입증해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쪽에 계시니까 또 그러면 부정 입학을 어떻게 입증해낼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리고 지금 요즘 뭡니까? 요즘은 그 입학사정원제 있잖아요. 로스쿨 같은 경우도 객관적 점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면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접 점수 낮은 걸 끌어올렸나요? 면접까지 끌어올렸는데 당신 고1로 이거 끌어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요. 입증하기 힘들죠. 입증하기 힘들죠. 이스케 의원이 사실은 그 사정을 잘 몰랐구나. 교과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교과부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교육의 경험이 있으면요. 결국 제가 옛날에 고교 등급제 그걸 밝혀낼 때도 마지막까지 국정감사에서 장관 코너로 몰았고 장관이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정한 거예요. 그게 최대치가 한 건데. 그게 최대치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언론을 향해서 제가 결국 그 고교 등급제 실시했다. 연세대학교에서.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주유소 습격 작전이다. 하나만 공격한다. 나머지는 더 있었죠. 그런데 연세대가 가장 의미 있는 학교였었기 때문에 연세대만 친 건데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입학사정원제도 없었고 점수로 딱 정형화된. 그럼에도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힘이 든 겁니다, 이게. 내신이고 일테면 학교 수행평가를 높이 준다고 한들 우리가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보다는 수행평가가 떨어진 아이가 봉사 시간을 270시간 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 한 아이가 봉사 시간 120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 학교 한 아이가 봉사
수행 점수가 평가가 왜 더 높게 나왔습니까? 이러면 이 120시간의 봉사 정신은 내용을 파악해 본즉슨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아주 어려운 데서 봉사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280시간 더 많은 시간 했지만 봉사의 질과 어려움의 강도에 따라서 120시간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렇죠. 공식도 없고. 예. 아, 예리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래서 부정 입학이 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로 놀랐어요. 첫 번째, 이거 입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입증하려고 그러나? 예. 그다음 두 번째, 진짜라면. 진짜라면. 이렇게 입증하기 어려운 게 흘러나왔으면 이제 끝났다. 진짜라면 이건 끝난 거다. 양쪽의 가능성 둘 다 본 거군요. 둘 다 본 거죠. 예. 세 번째 진짜 놀란 거 결과적으로. 예. 이 정도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초기라고 한다면 예. 조중동에서 가만두지 않았죠. 이번에도 조중동에서 난리 폈습니다. 그런데 잽싸게 민주당에서 사과했잖아요. 예. 손학규 대표 사과하고 뭐 이석현 사과하고 사과했는데 사과에도 보통 한 일주일, 2주를 갈 줄 그렇죠. 알았어요. 물고 늘어질 줄 알았죠. 야, 사과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흐름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 있고 부정적이고 특히 이때까지 이석현 의원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만약에 이게 잠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민간 사찰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맞는 게 많았거든요. 아, 다 터뜨린 거죠. 네. 국민들과 언론의 이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실수하긴 했지만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근데 뒤에서 한 방 더 때린 거예요. 청와대에 믿을 만한. 이게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계속 정보를 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하나 이제 딱 눈치를 챈 거죠. 아, 지난번에 민간 사찰 폭로한 것은 검찰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였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팩트를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나라당하고 청와대 대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박 전 대표를 폄하하면서 무슨 아주 진짜 모략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정치적 가물이요. 제가 객관적으로 딱 중립지대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해보자. 이러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미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그렇죠, 불거진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딱 와요. 그때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무마가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협잡군의 얘기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제가 본 감으로는 느낌으로는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거의 95% 이상 확실하다. 거기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녹음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녹취록이 있다 그랬는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제보자를 만나면요. 녹취록까지도 들려줘요. 그 녹취록 주셔 그러면 안 줘요. 안 주겠죠. 안 줘요. 자기 보호수단이죠. 예, 안 줘요, 그거를. 그 녹취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녹취록을 들은 것만으로 끝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 속에는 어쩌면은 청와대 내에서 안상수 대표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런 정보를 오가다가 예.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 사실관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거죠. 있을 수도. 그래서 두 번째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사과하면서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 청와대에서 워낙 믿을 만한 정보를 많이 받았었고 맞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인 못한 건 우리의 불찰이다 이랬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저기서는 팩트를 얘기해야 돼, 사실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누굴까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청와대 누굴까요? 하지만 알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이석현 의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때까지 활동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예. 어떤 첫 제보가 이석현 의원에 의해서 그 제보자 신분을 지켜지면서 예. 문제 제기가 되고 하니까 계속 거기를 놓는 것 같아요.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연평도 있었죠. 연평도 있었죠. 예. 연평도.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당에서 전략 사이드에 있는 의원들이나 무슨 이런 분들이 그 강원도 그 워크숍을 갔는데 이제 당직자들 워크숍을 갔는데 거기서 이거 어떻게 대포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만 끌어라. 대포폰을 일주일만 최고위원회에서 끌고 일주일만 끌고 가면 연평도 문제를 뒤집을 정도의 이것은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이틀 지났을 때예요. 근데 막 이제 그 전략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대표님들이나 최고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한다. 막 초조하게 나도록 얘기를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 전화해갖고. 근데 그렇게는 막 내가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좀 얍삽해졌고, 저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좀 귀여움 받고, 사랑받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죽을 무렵에 이석현 의원이 땅 친 거예요. 그 대포폰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대포폰으로 청와대의 도덕적 흠결과 도덕적 하자를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이석현 의원의 역할이거든요. 그 공이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한 탕만 한 게 아니고 1탄, 2탄, 3탄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석현 의원이 얘기하면 이제 폭발적이에요. 그 우리 당 이석현 의원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위원장들하고 의원들 쫙 한 7, 80명 모은 데서 막 강의까지 했어요. 그분이 입을 열면 뭔가 나오는. 예, 그래서 주목하죠, 이제. 그런 게 2007년 이후로 3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2007년에 제가 의원들 상대로 BBK 강의했거든요. 네. 그 유시민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BBK 강의하니까 맞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 사기 정봉주 의원에게 30분만 들으면 BBK만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 짧은 틀 근데 이번에 이석현 의원이 3년 만에 그걸 부활시킨 거예요. 모든 자랑은 그 짧은 틈에. 의원이 다른 의원을 교육하고 다른 의원에게 설명하고 강의하는 일이 의총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잡은 이슈를 갖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른 의원들을 강의하고 다른 의원들을 교육시키는 게 2007년 이후로 자그마치 3년 만에 부활된 거예요. 저는 기쁜 거죠. 이게 이제 수제자가 나왔으니까 나도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 짧은 틈 사이에 본인의 자랑을 빵 집어넣고 결정타까지 날리고. 그래서 이석현 의원 제가 존경해서 만났어요. 그날 교육 끝났나. 그래서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그 내부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나온다.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석현 의원을 그래서 네. 근데 여기 내가서 출연하라 그랬어요. 오신다. 지사 장학 퀴즈든 네. 여기든 출연하라 그랬는데 PS에 오셔야죠. 의원님이 아시니까. 불러달라 그랬는데 네. 안상수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불렀지. 그 약간 진정되면 다시 부르시죠. 진정되면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진정되면 불러갖고 안상수 의원 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그래서 여기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 구속될 수 있으니 진실을 얘기해라. 진짜 궁금한 건 왜 사람들이 이석현 의원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이 내부 고발자들이 이석현 의원에게 그거 재밌는 질문이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석현 의원의 이야기는 모시고 와서 듣기로 하고요.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중경 장관 후보자, 정병국 장관 후보자 이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크게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최준경 장관 후보자. 최준경 장관은 이제 너무 초점을 세우지 말고 최준경 장관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이건 무슨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러니까 정말 재주가 좋아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이었다. 이거 굉장히 흔한 변명이 이따가 쭉 똑같은 변명으로 주말 농장이었다고 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청원이라든가요. 청원 땅인가 그거 왜 샀냐고 그랬더니 선산으로 샀다. 아니 다음 시간에 우리요. 초기 때부터 낭만 사람들이 했던 말 땅을 사랑한다 이런 거. 땅을 사랑한다 이런 걸 한번 쭉 소개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주말 농장을 하려면 주말에 갈 수 있는 데를 가야지. 왜 저 멀리 대전까지 가냐고. 그때는 KTX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서울역까지 가서 기차 타고 2시간 가가지고 또 기차 타고 그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말 농장을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 게다가 선산을 또 샀대, 산에. 청원인가 어딘가? 왜 거기냐 했더니 선산을 샀다고 하는데, 선산이면 보통 연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향이요? 고향이거나 부모님의 고향이거나 아무 연고가 없는데 왜 산을 하나 툭 사가지고 그걸 선산이라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이제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땅들 쭉, 여당에서도 투기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여당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그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이제 최준경 스토리는 아니고, 정병국 장관 후보가 후보자가 될지 안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병국 장관 후보자가 될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었어요. 그 물망에 올라온 사람들은 진짜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는데.
그분들이 훨씬 더 유력했어요. 1번, 2번이. 제가 들은 얘기는 정병국 후보는 3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자체 검열을 하다가 1번, 2번은 도저히 올릴 수가 없다. 그들조차. 어느 정도길래. 그래서 검열을 하다가 자체 검열을 하고 자체 검증을 하다가 그래도 깨끗한 정병국. 아, 자기들조차 통과시킬 수 없는. 제가 두 명 다 의원인데 그 두 분 얘기하면 기절을 해요. 그런데 정병국 후보가 깨끗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요. 정병국 후보는 이번에 보면 유독 최준경은 고자세로 얘기하는데 내부 검열에서 뭐 최준경 후보는 찾지도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정병국 후보는 처음부터 국회의원을 알고 정치를 알기 때문에 고분고분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지만 이미 한 차례 더 유명자에게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 검열을 했었다. 했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저한테도 들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분고분하게 점잖게 넘어가야 되겠다. 미리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서. 그러고 넘어갔는데 중간에 또 문자가 와요. 현재 하고 있는 유모 장관. 누구죠? 현재 하는 유모 장관이? 어디에 장관을 말씀하시죠? 문화체육부 장관이죠? 문화체육부 유인천 장관은 참 운도 좋네.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계속 유임되니까. 아니 이게 이제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요. 정병국이 사퇴하는데 유인천 장관 또 연임이네. 재수도 좋네. 이러고 문자가 와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내가 우리 지역에 가고 유인천 장관 또 연임됐답니다. 정병국 사퇴한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얘기예요. 일주일도 훨씬 전에 얘기야. 그럴 정도로 정병국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퇴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검열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더 많이 나오냐. 그리고 가장 깨끗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최준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이 아니니까 여기 이제 관료 출신인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정병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사실. 국회의원하고 어쨌든 친이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낙마하니까 무척 고심하면서 검열을 하는 겁니다. 검열을 해서 나온 수준이 이 정도다. 시스템이 없고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기준, 우리 사회 상식의 기준을 갖다 대면 장관할 사람이 그쪽 진영에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청와대 전체가 다 그래요. 말해서 뭘 합니까? 3위였다가 급속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대요. 3위였다가. 그 왜 그러냐면 비교적 깨끗하니까. 1, 2위가 궁금하네요. 1, 2위가 궁금하죠. 그건 절대 얘기하면. 그거 진짜로 그거는 재보궐 선거고 뭐고 이 국회의원 선거고 뭐고 날아가는 거고 조심해야 돼. 의원님도 날아가는 거죠. 잘못하면. 의원선으로.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서 급 끝내고 이석현 의원 불러주십시오. 이석현 의원요? 조금 잠잠해진 다음에. 그분도 이제 정치를 오래 하고 그래갖고 이런 와중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말을 조심해야 될 때거든. 저희가 최단 시간 내 이석현 의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